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하면서 해양 생태계, 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 기준치의 180배에 달하는 세슘이 검출됐다. 일본 언론에서 이런 보도가 나오는 상황이고요. 국내에서는 소금값이 크게 올랐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방류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런데 본격적으로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 앞으로 수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을지 불안해지죠. 이런 상황에 대해 해양수산부에선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시켰다고 하고요. 최근 소금값 상승에 대해선 생산 면적이 줄고 날씨의 영향도 있다는 입장과 함께 앞으로 방사능 검사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하는데요. 무려 30년가량 이어질 방류가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쉽게 예단할 수 없는 일이겠죠. 물론 지나친 불안과 걱정을 키우는 걸 경계해야 하지만요. 당장 피해를 보기 쉬운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들을 비롯해 자영업자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세심히 잘 살펴보며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6월 8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농수산 이슈 살펴보고요. 어른의 성장법 시간에는 누구나 내 얘기가 아닐까 싶은 게으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또 이해관계 시간에는요. 아이돌 그룹명을 두고 벌어진 상표권 논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자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드리겠습니다. 앞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하면서 요즘 소금 가격이 상승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금은 크게 이것과 정제염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중에 이건 바닷물을 염전으로 끓여들여 바람과 햇빛으로 수분만 증발시켜 만든 소금인데요. 국내에서는 전남 신안군이 이것의 최대 생산지고요. 반투명의 육각형의 결정체를 갖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소금 아닙니다. 네,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우리나라 골프 인구가 많이 늘었다고 하죠. 무려 1,0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스포츠로서의 골프는 여러 가지 매력이 있지만 대규모 골프장에 들어서는 지역에서는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자, 농수산 이슈. 오늘은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서의 골프장과 그에 따른 농업 문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의 원재정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코로나 사태 동안에 정말 많이 본 것 같아요. 골프 인구들 크게 늘었다고요. 예, 저는 골프를 치지 않지만 주변에 골프를 시작한 사람들이 많아진 것은 체감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코로나19가 우리 사회를 강타했을 때 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면서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야외 활동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우울감이나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는 측면에서 골프나 등산 같은 취미 인구가 늘었다는 건데요. 대한골프협회가 올해 1월 26일 발표한 2021 한국골프지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2021년 기준 국내 골프 활동 인구는 1,176만 명입니다. 네. 20세 이상 인구 10명 중에서 3명이 골프를 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2017년과 비교해서 16.4%나 증가했습니다. 당연히 골프장도 늘었겠죠? 네, 2022년 기준으로 전국에 운영 중인 골프장은 500여 곳이 넘고요. 네. 또 건설 중인 골프장도 30여 곳이라고 합니다. 이게 개수만 많은 게 아니라 골프장 한 곳당 면적도 어마어마한데요. 골프장은 9홀, 18홀, 27홀, 36홀 이렇게 홀수가 많을수록 그 규모가 커지는 건 당연한 얘기인데 일반적인 코스인 18홀을 짓기 위해서 30만 평에서 35만 평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숫자만 들어서는 뭐 얼마나 큰 면적인지 가늠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국제 축구장 규격이 약 2,200평입니다. 18호 골프장은 국제 축구장 130개를 모아놓은 크기입니다. 네. 그런데 이 농수산 이슈에서 오늘 골프장 이야기가 왜 나온 거죠?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골프장 개발과 농업과의 관계된 문제를 좀 설명드리고 네네. 싶은데요. 이 현 정부는 수도권의 그린벨트 규제 완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농지 투기도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최근 전남 구례군의 지리산 자락에도 이 골프장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농사를 짓는 땅인 농지는 줄어드는데 이 수십만 평 규모의 골프장은 개발 예정지로 확산 추세에 놓여 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지역도 골프장 건설했다는 반대 여론이 커지는 곳인데요. 이곳은 특히 농업 피해가 뚜렷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어떤 피해가 우려되는 건가요? 예,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경기도 남양주시의 골프장 건설지는 이곳이 이제 수도권의 상수원 보호 구역이기 때문입니다. 네. 구체적인 명칭은 탈당호 상수원 수질보온 특별대책지역 2권역인데요. 수도권 주민들이 이용하는 식수를 사용하고 또 인근 지역 농민들이 이용하는 농업 용수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 지역엔 친환경으로 벼와 블루베리 농사를 짓는 농민들도 있습니다. 건설업체 측에서 지으려는 골프장 부지는 약 62만 평인데요. 62만 평 중에서 74%, 그러니까 약 45만 평 정도는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고요. 또 농업진흥지역 같은 농림지역도 16%, 그러니까 10만 평 정도를 차지합니다. 보전관리지역이라는 것은 자연환경이라든가 산림보호, 수질오염 방지, 생태계 보전 등 이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게 되나요? 네. 보전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되는데 골프장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골프장 건설업체는 현재 남양주시에 보전관리지역 약 45만 평, 농림지역 10만 평에 대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겠다고 지금 신청을 한 상황인데요. 네네. 현행법상 지자체가 환경영향평가 등을 다 거쳐서 보전관리지역이라든가 농림지역의 용도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게 되면 골프장 건설을 막을 근거는 사라지게 됩니다. 물을 맑고 공기 깨끗했던 이 상수원 인근에 골프장이 들어섰을 때 수질오염이라든가 토질오염 우려 네. 뒤따를 수밖에 없고요. 친환경 농지 역시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이 골프장의 수질 오염 또 토양 오염 얘기를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한 실제 조사 결과가 있을까요? 예, 국회에서 관련된 조사 내용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지난해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골프장 농약 사용 실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 541개 골프장에서 사용한 농약이 총 202톤으로 역대 가장 많은 사용량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게 점점 매년 해를 거듭할수록 바뀔 것 같은데요. 더 많아질 것 같은데요. 네. 이 사용된 농약 중에는 해외에선 안전성 문제로 사용이 금지된 클로로탈로닐이라는 이런 성분도 포함됐다고 하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된 농약 성분을 조사돼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클로로탈로닐은 물고기의 DNA 손상 등 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위험 수준으로 알려져 있고요. 유럽연합이라든가 스위스에서는 2019년에 이미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우리도 사용을 금지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농약 사용에 따른 환경 피해 문제 외에 더 살펴봐야 할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이상기후가 일상이 되면서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물 부족 문제도 이 농민들의 고충 중 하나인데요. 골프장에서 물을 많이 사용하면서 농업용수 부족 문제를 부추기고 있다, 이런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골프장이 물 먹는 하마라는 별명도 붙을 만큼 이 잔디 관리에 막대한 물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18홀 기준 골프장에서 하루 800톤가량의 물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물 대다수가 지하수입니다. 근데 이미 지하수는 고갈 위험에 처해 있고요. 가뭄이 들어서 작물을 재배할 농업용수가 부족해도 골프장 잔디는 키워야 하는 게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외국에서는 골프장 물 사용에 대해 경종을 울린 사건이 있었는데요. 지난해 프랑스에 심각한 가뭄이 발생했을 때 생활에 꼭 써야 할 물 이외에 수영장물이라든가 세차에 사용하는 물 이런 물 사용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골프장에 대해서는 지역 공무원 재량에 따라서 물 사용 유무가 달라져서 프랑스의 환경운동단체가 들고 일어난 건데요. 골프장의 특권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을 뿐만 아니라
골프홀을 시멘트로 메우면서 항의하는 일도 벌어졌다고 합니다. 네, 이러면 정말 골프장 인근 농지의 물 공급 문제 논란이 될 수 있겠어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 이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서산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업용수를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골프장에 농업용수를 얼마나 공급했는지 자료를 받아서 비판을 했는데요. 한국농어촌공사가 지역에 이제 농업용수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저수율이 충분할 때에는 농업용수 외에 물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공사가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약 254만 톤의 농업용수를 톤당 평균 148원에 골프장에 판매했는데요. 평년 대비 저수율을 기준으로 용도 외의 농업용수 사용을 허가한 농어촌공사의 지침이 문제가 됐습니다. 지침에는 평년 저수율을 기준으로 해서 60% 이하일 경우에는 골프장 용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평년이라는 기준에 함정이 있다는 겁니다. 네. 이 평년 기준이 아니라 공급 당시의 저수율로 기준을 바꿔보면 지난해 골프장의 농업용수 공급 실정이 있는 저수지 13곳 중에서 보와 양수장을 제외하면 저수율이 60%를 넘어야 한다는 기준을 항상 충족한 곳은 단 2곳밖에 없습니다. 규정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지난해 특히 6월부터 7월 사이에 전국 1,442헥타르의 면적의 농작물 가뭄 피해가 발생했거든요. 농어촌공사가 고유 업무도 아닌 골프장에 농업용수를 판매하는 행위가 정서적으로 또 농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있었고요. 농업용수를 용도 외에 공급하는 기준도 현실화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농수산 이슈 한국농정신문의 원재정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서툰 어른들의 마음이 자라는 어른의 성장법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말 내 얘기인가 싶은 솔깃한 주제입니다. 게으름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신재현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재현입니다. 이거는 정말 모두가 다 내 얘기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지 않을까요? 원장님은 네. 좀 다르십니까? 아유, 아닙니다. 저도 똑같고요. 네. 저 역시 마찬가지로 고민하는 부분인데 저희 이제 방송이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그렇죠. 한 번에 오는데 이게 새벽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참여하는 게 너무 힘들고 네, 이거 항상 늦으면 어떡하는 고민도 많이 하고 네. 원고 보내는 시간도 점점 늦어지고요. 네, 그래서 피곤해서 그렇다고 합리화하지만 사실 게으른 건 아니까 때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게으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야, 이거 오늘 마지막 방송이에요? 이렇게 방송하기 싫은 티를 너무 내고 계신데 지금. 네네. 괜찮습니까? 재밌습니다. 저희는 재밌습니다. 지금 네. 우리 신재현 원장님 없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지금. 아유,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강한 전력이에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근데 가끔 그 생각을 해요. 게으름이 이거 타고난 게 아닌가. 궁금합니다. 요즘 그런 얘기가 너무 많아요. 축구 잘하는 것도 타고나는 거다. 모두 타고나는 거다 이러는데 그렇죠. 혹시 게으름도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부분이 있을까요? 현대과학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행동이나 여러 패턴들이 사실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게 아니고 네. 실은 유전자에 이미 정보가 다 들어있다는 이거 사실이 많이 봐요. 밝혀졌잖아요. 네. 그죠?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축구 잘하는 것도 그렇고 마찬가지인데 게으름도 좀 마찬가지라고 밝혀지고 있거든요. 미루고 주저하는 행동 패턴을 게으르다라고 표현하는데 게으른 패턴들이 실은 타고난 부분이 있을 거라는 게 밝혀지고 있는 중이고요. 특히나 유전자 수준에서의 충동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네. 충동성이 이제 미루고 주저하는 행동으로 발현되는 것이 게으름이라면 어느 정도는 게으름에 대해서 타고난 기질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게으른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그 기질이 일생 동안 어느 정도 좀 지속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이거 게으르다는 말 듣는 사람들한테는 좀 충격적인 소식일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일생 동안 이 게으른 성향이 오래 가면 그럼 극복할 수가 없네요. 근데 그렇게 절망적이라고 생각하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네. 그 인간의 성격이라는 것이 단순히 타고난 기질로만 결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성격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제 합쳐지는데 하나는 타고난 기질과 또 성장 과정에서 경험한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들의 합으로 이뤄지는 거니까 저 사람이 게으르다고 하면은 물론 타고난 기질도 있겠지만은 살아온 삶이나 처한 환경도 큰 요소를 이제 차지하고 있다는 말이겠죠. 네. 예를 들면 이제 아주 더운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좀 다들 느리고 여유가 많다고 하잖아요. 게으르다는 말을 하기도 하고 이제 거기 태어난 사람들이 다 게으른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더운 날씨가 계속되다 보니까 충분히 휴식 취하면서 일하면서 살아간 게 일반적이라서 조급하지 않게
또 때로는 이제 게으름 피우면서 살아가는 게 일반적인 삶의 태도가 된 걸 거고요. 반대로 또 그런 사람이 삶의 환경이 바뀌게 되면 또 바뀐 환경에 맞게 자연스럽게 적응이 될 거고요. 네. 그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기질은 바꾸기는 힘들지만 환경적 요소를 잘 조절하거나 변화의 계기를 찾을 수 있다면 노력할 여지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러한 본능이 또 어떻게 보면 좀 부지런한 쪽보다는 인간의 본능이 게으른 쪽에 좀 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요. 게으름이 그 버릇이나 습관이 아니라 우리 본능에 가깝다고요? 네, 그렇죠. 게으르다는 것이. 와, 이거 새로운데요? 네. 그 하버드 대학교에 이제 데니얼 리버만 교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진화 생물학자거든요.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게으름은 이제 진화 과정에서 장착된 인간의 본능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운동을 싫어하고 바쁘게 사는 걸 미루는 것은 인류의 조상들이 사냥에 대비해서 이제 에너지를 쏟는 것보다는 휴식을 취하면서 에너지를 절약한 데서 비롯됐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식량이 항상 부족하니까요. 오히려 게으르게 생활하는 것이 생존에 좀 더 도움이 되니까 게으른 것이 좀 인간의 본능으로서 계속해서 진화되어 내려왔다. 이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우리가 뭐 생각해 보면은 최단거리를 가려고 하고 뭘 선택할 때는 항상 에너지를 덜 쏟는 효율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뭐 주차할 때도 가장 빠른 동선 생각해서 주차를 하려고 하잖아요. 네. 이제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현대 사회에서 이제 우리한테 얘기하고 강요하는 것이 열심히 살아야 되고 운동을 하면서 살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더 많이 소모해야 된다는 이제 강박관념을 자꾸 주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 문화적 흐름과 본능이 이제 반대로 자꾸 가면서 충돌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재밌는 말이 운동을 장려하는 것은 개인만의 몫이 아니고 사회와 공동의 몫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좀 이해가 됩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네네. 근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너무 게으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그래요. 너 병 걸린 거 아니냐고. 게으름병. 네네. 넌 확실히 병이다. 병원 가야 된다. 이러시는데 이거 이럴 수 있습니까? 설마? 뭐 저도 이제 친구들 중에서 이제 심하게 게으르다 싶은 친구가 있으면 야, 너 병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야, 근데 또 전문의가 그러면 마음이 흔들릴 텐데. 이게 좀 충격받더라고요. 네. 이제 실제로 게으름이 심하다면 생각해봐야 되는 질환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우울증입니다. 이제 우울증 중에 가장 흔한 증상 중에 하나가 무기력감이거든요. 우울증에 빠지게 되면 막 힘 빠지고 절망적이고 하고 싶지가 않고 그래서 회사나 학교도 겨우겨우 가게 되고 그 외의 시간 항상 집에서 누워서만 지내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이제 항상 우울증 환자분들 진료할 때면 여쭤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뭐 하셨나요? 이렇게 질문하면은 대부분 환자분들은 안타깝게도 그냥 집에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만 있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당사자는 너무 힘들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밖에서 봤을 때는 아마 사람들이 게으르다. 너 왜 이렇게 게을러? 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죠.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게으름이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네. 또 다른 경우로 불안이 심할 때도 게을러질 수가 그래요? 있습니다. 특히나 뭐 강박증 환자분들이 좀 그런데요. 집 밖을 나설 때 그냥 나서질 못하거든요. 가스불은 껐는지, 콘센트는 뽑았는지, 창문 닫았는지, 보일러는 껐는지 켰는지 한 10번 이상 계속 확인하다 보면 진이 다 빠지고 그러다 보면 약속 시간에 항상 늦게 되는 거죠. 정작 본인은 조바심과 불안이 가득 차 있는데 또 겉으로 볼 때는 게으른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또 이제 자꾸 일을 미루는 습관이 있다면 예전 방송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죠. 성인 ADHD. 예. 그때 한번 다뤘었는데 이제 그동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당장 하고 싶은 것만 자꾸 몰두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것들을 못 하게 되고 약속 시간 어기게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그러면은 단순히 게으른 경우와 좀 병적인 수준일 정도로 게으름을 가진 경우로 좀 구분을 잘해야겠네요. 그렇죠. 병의 수준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기능이거든요. 기능이요? 그러니까 게으름 때문에 대인관계가 심각하게 나빠지거나 회사를 그만둬야 되거나 학교 휴학하게 되거나 아침 방송 빵꾸 내거나 이런 식으로. 왜 저를 보면서 얘기하세요? 갑자기 나 불안해하는 사람한테. 뭐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은 이런 문제가 기능을 좀 떨어뜨린다고 생각한다면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러면 좀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 게으름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타고난 기질이 잘 바뀌진 않거든요. 이 부분을 일단 인정하고 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난 게으르다. 네. 어쩔 수 없다. 이건 좀 내가 이런 기질이 있으니까 너무 급하게 살지 말자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어디까지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
노력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대단하게 바뀌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일단 환경을 좀 한번 바꿔보는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인간의 뇌 자체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복잡계에 해당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변화 하나가 중요합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나비 효과처럼 패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문제가 그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뭐가 됐든 나한테 문제되는 패턴 하나를 타겟으로 삼고 그 목표를 어떻게 좀 바꿔보는 방법들을 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를테면 약속에 자주 늦는 사람이라면 일정을 표시한 큰 달력을 잘 보이는 곳에다가 배치를 한다든지 아하. 스마트폰에 알람을 여러 개 설정하거나 뭐 결심적인 내용을 업무용 컴퓨터 앞에다 붙여놓는다든지 요즘에 이제 이런 앱이 있던데요. 뭐 그 한번 이제 뭐 시간 설정해 놓으면 산수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핸드폰을 막 흔들어야지만 이제 뭐 이게 알람 꺼진 앱이 있더라고요. 저도 쓰고 있는데. 네, 그러세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한 가지 행동을 바꿀 수 있으면은 그런 경험이 성취감을 불러일으키고 패턴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예, 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떠오르는데 이 게으름 전체를 어떻게 해보려 하기보다 하나의 행동을 타겟으로 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네. 저는 좀 해야 할 일을 좀 미루게 되는, 그러니까 알람은 잘 맞춰요. 일정도 잘 봐요. 근데 일정은 계속 바꿔요. 계속 뒤로 나요. 이럴 때 도움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에 좀 계속 미루고 있는 대상이나 일이 있다면 일단 좀 뒤로 물러서서 좀 큰 그림을 보라고 제가 말씀을 그림이요? 주로 드리거든요. 예. 네. 이제 미루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자꾸 미루는 분들 보면은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한데 자꾸 시야가 점점 좁아지면서 작은 일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부담감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그 문제에서 좀 떨어져서 며칠 머리를 식히면서 휴식 시간 갖고 그 전체의 아웃라인을 다시 그려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사실 우리가 고민하는 대부분 문제는 생각해보면 목숨 걸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문제가 참 많죠. 네.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있는 이 순간을 좀 멀리서 보면은 내가 왜 저러고 있나 하면서 또 고민의 다른 측면을 보게 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아니, 생각해보니까 좀 사소한 거에 목숨 걸 때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어떤 경우는요,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은데도 이상하게 하기 싫고 게으름을 피울 때가 있어요. 네, 왜 그런 맞습니다. 걸까요, 이거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부담 때문에 역설적으로 부담감 때문에 역설적으로 일을 또 미루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때 해봐야 될 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일의 순서를 정돈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거냐면 이 우선순위를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꼭 손으로 적거나 이제 문서로 정리하거나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보면 인간이 여러 복잡한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머리로 정리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뒤엉키잖아요. 그렇죠. 네, 예, 머릿속으로만 그럴 것 같아요. 뭘 먼저 할까 생각하다 보면 막 순서를 정하다 보면 뒤엉키게 되고 또 불안하고 불편함 같은 감정이 끼어들게 되면서 더 복잡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내서 해야 될 일의 목록을 차분하게 적어보고 또 그 일의 중요도도 한번 점수도 매겨보고 그다음에 내가 일을 당장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인지 없는 일인지를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좀 이제 이 평가를 하는 것만으로도 불안이 좀 가시기 때문에 이 우선순위 정하는 게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고요. 사실 뭐 여러 가지 뇌과학 얘기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뇌과학에 따르면 우리 뇌는 뭔가 간단한 결정을 하는 것만으로도 훨씬 효율적으로 작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결단 내리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부터 하겠다고 결단 내리는 것이. 네,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완벽하게 일을 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분들을 좀 게으른 완벽주의자. 게으른 완벽주의자. 네. 그래서 완벽을 기하고 하긴 또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오히려 일을 끝낼 엄두가 안 나고 일을 미루게 되는 거거든요. 역설적이네요. 네, 그렇죠. 이런 경우라면 좀 기준을 유연하게 재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일을 똑같이 높은 기준을 볼 것이 아니고 지금 하는 일이 과연 높은 기준을 처리할 일인지 아닌지를 좀 구분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직장에서 중요한 발표는 당연히 공들여서 해야 되겠지만 뭐 집에서 사용하는 주방 세제를 사는 일이라든지 오늘 점심 뭐 먹을지 이걸 결정하는 건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네. 뭐 그게 에너지 쏟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자신이 게으른 완벽주의자라면 눈앞에 일을 할 때 어느 기준에 둘 것인지에 대해서 좀 질문을 던지면서 좀 일을 좀 결정해 나가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이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게으름을 벗어나려고 막 한 며칠은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러면 또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다시 또 침대에 눕습니다. 좀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가 하는 행동이 계속해서 이어지려면 보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린아이가 막 재롱 떨 때 우리가 사탕 주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 아이는 재롱을 더 많이 떨려고 하겠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의 행동도 일회성을 그치지 않으려면 게으름을 벗어난 행동에 대해서 나름의 보상을 해야지만
행동이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잘한 것에 대해서는 흡족할 만한 것을 구매하게 하거나 더 허용하게 하거나 하는 보상이 될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충분히 칭찬할 수 있으면 그 또한 보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행동이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스스로 칭찬하는 그렇죠. 거예요. 스스로 네. 칭찬. 그러니까 이럴 땐 칭찬일기 같은 기록을 꾸준히 해나갈 수 있으면은 그 행동이 나의 패턴이 또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신기합니다. 어쨌든 뭐 이래나 저래나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그러면 뇌가 결정하고 결심하는 것이 일단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좀 됩니다. 네, 그러면 뇌가 좀 반응한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른의 성장법, 오늘 게으름에 대한 고민과 개선 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신재현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다양한 갈등과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이해관계와 법률 문제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 이해관계 시간입니다. 오늘 법률사무소 세로의 박예준 변호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사람들 간의 이해관계에 대한 얘기일까요? 예, 오늘은 이제 아이돌 그룹명에 대한 상표권 분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뭐 연령대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저희 때는 아주 유명한 아이돌 그룹이었죠. 네. 그러니까 정확히 상표명으로 보면 H.5.T. 예, H.O.T가 이제 네. 2001년에 해체했고 2018년에 이제 17년 만에 재결합 콘서트를 열었는데 그때 이제 H.O.T의 전 매니저이자 소속사 대표이사였던 김모 씨가 공연 기획사를 상대로 상표권을 침해했다라고 소송을 이제 제기한 사례인데 김모 씨 주장은 H.5.T 상표는 그 점 하나 더 있네요. 점 상표는 네. 1998년 5월에 이제 자기 이름으로 등록을 했다. 그래서 자기 거기 때문에 공연 기획사가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을 했고 사용 금지해달라는 가처분과 동시에 이제 1억 원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이제 공연 기획사와 H.O.T 입장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너는 이제 어떤 다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무효의 상표다. 이렇게 이제 맞붙었고 이와 별도로 이제 이걸 압박하기 위해서 공연 김모 씨가 공연 기획사와 H.O.T 멤버를 이제 상표권 위반으로 형사 고소까지 한 그런 사례입니다. 아, 그랬군요. 근데 요즘 어린 친구들은 H.O.T를 아예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2018년까지는 H.O.T 제대로 얘기하죠. H.5.T. 이 상표권을 김모 씨가 가지고 있었다는 건데 이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소송 결과는? 뭐 이제 요 근래에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아, 그래요. 이제 뭐 법원 판결도 저희 상식에 맞아야 되니까 당연히 이제 공연 기획사와 H.O.T 멤버들이 이제 이겼습니다. 네. 네, 이겼는데 이제 공연 기획사 측에서 상표권 소송은 그렇거든요. 한쪽에서 침해했다고 하면 반대쪽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대응 방법은 네 상표가 무효다. 이제 이렇게 이제 소송을 그렇죠. 맞붙었고 이제 대법원은 그 김모 씨가 갖고 있는 H.5.T 상표가 무효다라고 이제 판결을 해서 그 결국은 이제 공연 기획사와 H.O.T 멤버들이 이기게 되었고요. 네. 그리고 형사 고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상표권을 침해할 혐의가 그 고의가 없다라는 취지로 이제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가 됐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예 기소 가지 않았네요. 네. 근데 상표권 분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 이제 그 공연 기획사랑 그 H.O.T 멤버들 입장에서는 오랜만에 하는 콘서트인데 그러니까요.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H.5.T 우리가 맨날 봤던 그 상표로 그 광고나 이런 걸 한 게 아니라 풀네임 하이파이브 오브 티네이저. 아, 이건 안 걸리겠죠. 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다르니까. 네. 네, 그래서 풀네임으로 광고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근데 저희가 맨날 보던 그 H.O.T가 있는데 그렇죠. 이거를 풀네임으로 하게 되면 이제 자기들 그 콘서트라는 게 광고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옛날의 사진 같은 걸로 이제 그러니까 저작권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콘서트는 1회에 끝나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많이 불편했겠죠. 네. 근데 그 사진조차도 잘못됐다. 그래요. 네, 라고 이제 또 소송을 또 냈는데 김모 씨가 이제 역시 그것도 이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 제가 아이돌을 잘 모르긴 하지만서도 네. 이 아이돌이란 그룹 이름 자체가 브랜드이기 때문에 좀 여기저기 뉴스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이런 분쟁이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맞나요? 네,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 돈이 되기 때문인데 이걸 굳이 구분하자면 성명상표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명 아이돌 그룹이라든지 연예인, 예명 등과 같이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로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어서 이제 광고 효과나 이런 이제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꾸준히 분쟁이 생기고 있고요. 분쟁이 생기는 구조가 이제 그 활동을 하는 그 사람들이 상표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네. 다른 사람들이 그 상표를 등록했기 때문에 보통 소속사가 등록하지 않나요? 네, 그래서 활동을 막 하고 있을 때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H.O.T도 네. 보셨다시피 네. 활동을 잘할 때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보통 생기는 경우는 기존 소속사와 계약이 끝났는데 그리고 이제 기존 소속사 입장에서는 돈 되는 어떤 상표가 사람들 놓친 입장이 되니까 떠난 이후에 이제 야, 그 조금, 시비를 걸고 그다음에 의도가 어쨌든 좀. 이익을 좀 나눠달라라는 네. 취지로 하고 그래서 유명했던 사건들이 이제 신화, 비스트, 소녀시대 요 세 군데 사건이 이제 유명했었습니다. 비스트는 제가 기억을 해요. 음악을 네. 좀 저희가 좋아했는데 이게 이름 바꿨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비스트는 이제 그러니까 무효를 받기 힘들었던 게 한 명이 남아가지고 이 상표를 계속 쓰겠다. 이런 구조가 됐기 때문에 네. 이거를 이제 무효 판결받기 매우 힘들거든요. 네, 그럴 것 사실 같아요. 네. 구성이 조금 바뀌긴 했지만 상표 자체가 문제가 생긴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제가 알기로 그 기존 멤버 한 명만 남아서 이름을 쓰고 나머지는 이름을 바꾼 걸로 알고 있고 네. 신화 같은 경우는 이제 2003년 해체 이후에 12년을 전 소속사와 소송을 했고 그리고 이제 뭐 새로운 활동을 하기 위해서 12년 만에 이제 합의를 해가지고 얼마의 이익을 나눠주는 걸로 합의를 하고 이제 그 인수하는 방식으로 네. 했고요. 소녀시대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이제 사례인데요. 음반, 공연 이쪽이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뭐 등록 분야도 그 식품, 뭐 의료기구, 놀이기 뭐 이쪽으로 네. 등록을 한 겁니다. 근데 이름이 우연히 같은 거죠. 소녀시대라고. 그래서 소녀시대라고 같은 이름이 있어서 이제 그게 나중에 소녀시대라는 그룹이 뜨니까 이제 문제를 삼은 거죠. 뭐 당연히 결과적으로 문제는 안 됐는데 네. 이런 분쟁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좀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말도 계속 나오고. 네. 네. 저도 사실은 비슷한 상황인데 어? 저희 사무실 이름이 법률사무소 세로인데 요즘에 같은 이름의 그 소주가 새로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그런 농담 삼아 이제 그런 얘기 하는데 제가 만약에 그거를 문제 제기를 한다면 네. 그 소녀시대 네. 그러니까 상표 브로커라고 부르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뭐 문제 삼거나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먼저 등록한 건 맞습니다. 예. 아, 네. 약간 좀 스토리를 하나 써서 네. 우리는 항상 승리하고 한잔한다. 네, 나쁘지 않네요. 네, 좀 이렇게 만들어 가시죠. 네. 뭐 전 지금 대충 생각한 거고. 네, 그래서 네. 그럼 소녀시대도 그렇고 H.O.T 사건도 그렇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나 또 아니면 매니저였다고 하면 소속사의 직원이었던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상표권을 가질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상표권 이제 제도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나라 상표권 제도는 이제 법률 용어로 선출원 등록주의라고 해서 실제로 사용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누가 먼저 등록해 놓지 않으면 제가 가서 등록을 하면 됩니다. 네, 그 등록을 하고 이제 그래서 참, 네. 심사를 받아서 그 잠깐만요. 제가 지금 궁금한 지점이 그거예요. 심사라는 걸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좀 막아줘야 되는 거, 좀 걸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뭐 걸러주는데 그 사유가 매우 생각보다 이제 매우 약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우 이제 허들이 매우 약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등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소녀시대나 이런 것처럼 나중에 뭔가 돈이 될 것 같다. 나중에 뭔가 유명해질 것 같다라는 상표를 이제 미리 등록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 뭐 법제도가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데 약간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예. 그러니까 모든 법제도는 그렇습니다. 이거를 말씀하신 대로 사용하는 사람만 등록하게 하면 그러면 너무 기득권이 보호되는 거잖아요.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게 되는 문제가 되는 거고 또 뭐 반대로 이제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하게 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조율하는 방법을 두면 또 크게 문제가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냥 상표권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만 등록을 해라라는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처럼 일단 등록을 해라.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 주겠다라는 방식으로 취하는 국가도 있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근데 상표법상
기준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 기준들이 어떤 건지 좀 예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네. 보통 사람들이 언어 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보통 명사들을 상표로 등록하는 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유명 은행이니까 그 우리은행이 탄생할 때 합병이 우리. 됐거든요. 네. 합병이 되면서 이제 우리은행이 됐는데 그때 상표 등록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은행 직원이 아닌 다른 은행 직원들도 자기 은행을 부를 때 우리은행이라고 부릅니다. 맞네요. 네. 보통 명사니까. 네, 그래서 우리도 보통 명사고 은행도 보통 명사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합쳤을 때 이거를 상표로 인정을 해줘야 되느냐. 처음에는 이제 그 기각됐고요. 그래서 두 번째 등록만에 이제 되긴 됐는데 그래서 그 다른 이제 금융권 사람들이랑 만나보면 다른 은행 사람들이 자기 은행을 부를 때는 우리은행이라고 부르고 네. 그 진짜 우리은행을 부를 때는 경쟁자를 부를 때는 영어 발음으로 부릅니다. WOORI가 이제 그 공식 명칭은 그래서 약간 이제 월이 이런 비슷한 방식으로 이렇게 부르는 식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워낙 큰 사례고 이제 국가가 좀 지원하는 사례다 보니까 됐다고 봐야 되고요. 이런 경우가 이제 가장 흔합니다. 뭐 저희가 아는 초코파이, 애플파이 다 상표 등록이 안 됩니다. 초코라는 음식과 파이라는 음식이 붙은 거기 때문에. 와, 이 생각 못 해봤네요. 네. 그래서 이제 상표권에서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다 여기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성질, 품질, 원산지, 뭐 지역명이 된 거. 왜 이렇게 들으니까 안 떠오르죠? 뭐가 있죠? 바나나 우유. 그렇구나. 네. 예. 그다음이 이제 국가기관이나 공공재, 공공기관명은 당연히 안 되고요. 이 뭐가 있어요? 이거는 국가기관이 뭐 태극기라든지. 태극기요? 유행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표로 사용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죠. 네. 그다음에 뭐 국과수, 육사 이런 것들은 이제 공공기관들, 그러니까 국민들이 편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야, 잠깐만요. 이런 것도 그러면 상표 등록을 시도한다는 거네요, 많이.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성공만 하면 대박입니다. 그러겠네요. 네, 여러 군데다가 청구를 평생 연금인데요. 네,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런 것들은 안 되게 되어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국민들에게 너무 널리 알려진 그래서 보통 명사에 준하는 상태가 됐을 때, 예, 그래서 이제 뭐 옛날 연예 좀 오래된 연예인이긴 하시죠. 예, 그 장미 씨 같은 경우는 그분만 있는 게 아니시잖아요. 가발 사업을 하시는 분 중에서도 장미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분이 장미 가발을 신청했는데 안 된다. 그리고 뭐 지금으로 예를 들면 유재석 씨 같은 경우 전국에 유재석 씨가 그분만 계신 건 아닐 거잖아요. 그렇지만 뭐 제가 만약에 뭐 유재석 학원 이걸 차리려고 하면 이제 거의 기각 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다음이 이제 이미 같은 상표가 나 혹은 이제 식별이 안 되는 유사한 상표가 등록된 경우는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만약에 소주 회사에 시비를 걸었다면 쉽지 않았을 표정 겁니다. 보니까 약간 좀 의도가 아예 없진 않은. 광고가 나왔을 때 고민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상표 등록이 어떻습니까? 좀 까다롭나요? 등록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고 이제 뒤에 보정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등록하는데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 H.O.T 경우처럼 기본적인 기준이 통과되면 등록은 먼저 되는 거고 그러면 또 문제가 또 생길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지금처럼 이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보정하기 위해서 2012년부터 우리는 이제 사용 의사 확인 제도라고 해서 이제 특허 그 등록하시는 공무원들이 봤을 때 좀 이상하다. 사용할 의도가 없고 그러니까 다른 이제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그런 목적으로 좀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보인다. 그러면 실제 사용할 거라고 증명을 해라라고 이제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괜찮네요. 예, 그 제도가 있는데 이제 다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은행업 같은 경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뭐 법률사무소 새로인데 새로 은행 상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물어보겠죠. 은행할 능력이 있으십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뭐 이제 물어보는 이제 제도가 생겨서 너무 과한 것들은 이제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혹시 은행을 할 수 있을 능력이 생기길
네, 바라고 있습니다. 네, 바라면서 오늘 이해관계 상표권 얘기 나눠봤습니다. 법률사무소 세로의 박예준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요. 천일염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문자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네, 저희가 중복 당첨 여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1년에) 한 번 이상 농지를 경운하고 용배수로를 정비하여 농지의 기능 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청년들, 영농이 불가능한 폐경지를 제외하고 직불금을 신청하는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 영농 폐기물 분리수거, 영농 기록을 작성하는 우리의